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민수 에그스카우트 대표 모시고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 소식과 더불어서 뭐 전반적인 그 에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식량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표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지만 에그스카우터 그러면 어떤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시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입니까? 저희 회사는 그 에그리컬처의 에그의 약자를 따가지고 네네네. 그다음에 스카우터 해서 네네.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 네네. 그렇게 해서 농산물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하. 주로 제가 하는 역할은 주로 국제 농산물 시장, 특히 이제 선물 시장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분석한다, 시장을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대표님은 농산물 섹터 그 산업을 분석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막혔던 흑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재개됐는데. 자, 이게 긍정적 실마리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좀 무시해도 될 만한 이슈입니까? 어떻습니까? 제 견해로는 부분적으로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세계 곡물 수급의 펀더멘털적인 요소를 봤었을 때는 불안한 요소들이 아직도 많이 상존해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센티멘트적으로는 좀 다행이네. 요 정도 느낌이지만 이게 펀더멘털하게 분석해 보면 별거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이제 곡물 시장의 흐름의 네. 패턴을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2월 24일 침공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후로 해서 이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계기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식량 위기 문제도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 거래되는 곡물 가격들을 보게 되면은 2월 24일 전 가격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만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발생됐던 부분들이 이 선물 시장에서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조정을 받아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역대의 가격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질문을 또 드리겠지만 뒤에 질문 드릴 걸 좀 미리 땡겨서 질문을 네. 드리면 그러면 곡물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발생했던 요인들만큼 그 시장이 급변하게 상황이 급격히 바뀔 이유는 없겠지만 지금 이제 미국 시장, 특히 미국에서의 재배되고 있는 옥수수라든지 콩, 이 밀에 대한 이 작황 상태가 어떠냐가 또 관건이고 아하. 또 동유럽권, 또 네. 유럽권에 있는 국가들의 생산적인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이런 이상 기온 현상과 폭염 이런 부분 때문에 열파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가뭄으로 극심해서 생산량이 저조할 거란 전망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뭐 아직도 비료주나 농기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저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뭐 언뜻 듭니다. 어쨌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확량이 평균 절반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뭐 기후 문제라든지 전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수출은 되는데 재배가 절반이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네. 이제 동유럽권 국가들, 특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주요 옥수수라든지 밀, 해바라기 시유의 주요 공급국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이 얼마만큼 생산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산업 시설들이 파괴됐던 부분도 발생했었고, 그래서 이제 사회 간접 시설이 붕괴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생산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운송적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지금 7월 22일 날 이제 튀르키예랑 유엔이 중재하에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치적으로 이제 흑해 수출을 통한 부분을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이후로 해서 이제 얼마만큼 이 우크라이나 공급을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뭐 여전히 불확실성은 상존해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안전적인 항해가 될 수 있게끔 잘 도와주느냐가 관건이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협정에서 맺어져 있던 부분이 우크라이나 주요 세 개 항구에서만 이제 수출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해놓고 또 튀르키예를 거쳐서 가야 되는 부분. 네. 그래서 항해에서의 그런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부분도 걸리고 그래서 지금 적체되어 있는 물량만 2,200만 톤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부분이 매월 꾸준히 600만 톤 이상의 우크라이나가 주적으로 매월 수출하는 물량은 전쟁 전에는 한 600만 톤까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준까지의 물동량을 만들어 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가 중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터키가 뭐 본인들이 좀 먹을 게 있어서 중재를 하지 않았을까요? 뭐 터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의 주요 밀 수입국이죠. 네. 그러면서 그 터키 자체의 그런 식량 인플레이션, 극심한 식량 인플레이션도 많이 시달렸었고 특히 리라화 문제도 발생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중재 협상을 통해서 빨리빨리 물량을 흑해를 통해서 수출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주요 관건이었고 그게 이제 튀르키예가 중재할 수 있는 큰 역할이 됐던 부분이 발생한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곡물 수출이 재개됐고 그래서 곡물 수출이 재개 안 된 거보다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당연한 그래서 거죠. 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식량의 무기화 전략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도 이 보도를 보면은 식량의 무기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네. 저도 그냥 인용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런 만약 식량의 무기화를 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성공한 건가요, 러시아가? 일단 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해서 서방이 제재를 네. 많이 받게 된 거죠. 네. 러시아의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마찬가지로 주요 곡물 수출뿐만 아니라 비료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에너지 수출국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서방적인 제재로 인해서 이 러시아가 제대로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러한 이제 중재 협상에서 끌어들이면서 이 곡물을 많이 그 협상의 테이블을 올렸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원활한 수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졌던 계기도 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식량을 무기화할 수 있던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일부분이고 또 흑해 봉쇄를 5개월 이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고가가 폭등했던 부분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는 곡물 공급국에서는 좋은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가격이 폭등하게 되니까요. 아하,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공급망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다음에 코로나 이슈도 있었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그플레이션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센 에그플레이션을 경험했어요, 이번에. 그러다가 사실은 밀 가격이나 옥수수 가격이나 대두 가격이나 그래도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런데 맞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제 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내려왔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느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기후 문제도 있고 아직 뭐 한국에서 나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 에그플레이션 공포를 우리가 지금 뭐 기대한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2000년대 이후로 해서 이렇게 에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던 네. 부분이 2000년대 말과 네네. 2010년대 초반에 네네. 두 차례 에그플레이션이 발생됐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공급망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급망 훼손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네네. 이게 이제 동시 폭발적으로 이제 발생됐던 부분이 비료 문제도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유가 문제도 발생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전 사이클이 그렇게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에그플레이션 공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됐던 부분이 컸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식량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와 같은 여파가 계속 발생되어 있는 수밖에 없는 거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떠한 선에서 다 이렇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1, 2년 이상은 이러한 이제 식량 인플레이션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데요, 대표님. 네. 아, 그러면은 지금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이라는 단어는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거네요. 폭등하는 그런 수준은 지금 이제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만큼의 그런 가격의 변동 생기지는 않겠지만 지금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가격이 뛰는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다음만큼 등락폭이 심해지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는 쌀 위주로 식사를 하니까
뭐 별로 특별히 그런 거 잘 못 느끼거든요. 물론 뭐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은 물가가 음식료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 뭐 이런 거 좀 느끼긴 합니다만 곡물 자급률이 우리나라가 22%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가 좀 불안을 느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분석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전체 양곡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곡물 자급률이 20%다, 네. 식량 자급률이 45%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은 쌀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우리는 해외 식량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밀 같은 거 그렇죠. 뭐 예. 옥수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0.7%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야. 네. 그다음에 밀 같은 경우에도 곡물 자급률은 0.5%. 그러니까 밀은 거의 다 수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재분용하고 네. 사료용 밀을 전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 옥수수도 마찬가지고 가장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이 옥수수거든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사료용으로도 700만 톤 이상이 쓰이고 그다음에 가공용으로도 300만 톤 가까이가 쓰이는데 이 옥수수 같은 경우가 주로 가장 많은 이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해외 전적으로 수입을 해 올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곡물 자급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조금 걱정을 할 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대표님 쌀은 남아 돌잖아요. 우리가 1인당 쌀 소비량을 보게 되면요. 네. 그 2021년에 56.9kg이에요. 네. 10년 사이에 18% 감소를 했습니다. 네네. 반면에 육류 소비량은 10년 사이에 29% 증가했거든요. 고기 많이 먹는다. 그렇죠. 그만큼 쌀에 대한 소비는 줄어드는 반면에 네네. 육류 소비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육류 소비량은 많아진다면 그만큼 사료용 곡물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옥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콩을 관련된 대두박이라든지 이러한 사료용 곡물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하,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쌀에 대한 소비는 계속해서 줄어드니까 우리가 식량 자급률도 안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쌀에 대한 부분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다른 품목들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은 이제 이 곡물 관련돼서 상당히 뭐 전문가시고 대표님으로서 회사를 이끌고 계시는 거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으로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주식시장으로 넘어가면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한번 그 코멘트를 몇 번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동기계라든지 뭐 네. TYM이라든지 이렇게 농기계 농기계. 만드는 네.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비료 회사들 뭐 엄청나게 올라간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자 일종의 이걸 테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대표님 생각에 이런 비료 회사들이 실적이 조금 많이 늘어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긴 네네. 한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와 또 해외의 경우가 다른데 아, 특히 이제 공급하는 마인드로 가지고 있는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호재가 되는 부분이지만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 생산하는 이제 엔드 유저로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베어리시아 그 악재로 봐야 되는 부분이 많겠지만 네네. 어떻게든 이렇게 이제 산업에서 최종 소비자로 나오게 됐었을 때는 네네. 그만큼 이러한 이제 판매 수익률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 효과 때문에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수출 비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원자재를 많이 수입을 해요.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죠. 예. 그 대신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마진이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원자재가 부분인데 올라가면 어차피 판가도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올라가면 판가를 쉽게 비료는 올릴 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상 문제인데요. 이게 아하. 이 물가를 갖다가 이게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것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 네네. 거거든요. 특히 이제 사료 관련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비료 관련 회사들도 네네. 많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제 구조고요. 어떻게든 이제 계속해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인상할 수뿐이 없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비자들이 이제 그 쓰는 이러한 축산물 가격이나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곡물 가공품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좀 무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모릅니다. 날씨가 이상해지고 막 지금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비료를 더 많이 쓰면 농작물에 도움이 됩니까? 당연히 이 비료는 이제
특히 이제 생산 초기 단계에서의 이제 비료를 많이 토양에 대한 네네. 영양분을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옥수수라든지 이런 부분 밀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비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 비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역시 비료를 많이 써서 일단 네네.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포커스를 맞습니다. 할 수뿐이 없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비료를 많이 쓰면 비료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게 그만큼 되는 매출이 거죠. 올라가고 이런. 그럼 농기계는 어떻습니까? 농기계가 더 많이 필요합니까?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쉽지가 않은데 네네. 그러니까 선진 농업국을 보면은 모든 게 기계로 다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모든 걸 기계로 하죠. 요새 드론으로도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조그만 그 소규모 개인이 하는 기업이지만 그 농사는 대규모 농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한 시스템이 다 가지고 GPS 농법을 활용해서 또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곡물을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비료가 더 많이 들어가면 좋으면 좋다. 많이 들어갔으면 좋다라는 적정하게 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적정하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네.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농기계도 필요하다. 계속해서 그런 이제 농기계가 이런 이제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특히 농부들에 있어서의 그 농기계 값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궁금한 질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거네요. 결론을 한번 저희가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에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났고 그다음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앞으로 조금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과거와 같이 폭등은 안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고 앞으로 2, 3년 동안 좀 변동성이 있을 텐데 그거는 뭐 기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곡물 가격이 쫙 빠지는 현상은 아마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추세로는 이제 추세로는 그렇게 봐야 그렇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에그스카우트 대표 모시고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 소식과 더불어서 식량 전쟁에 숨겨진 속내들, 그다음에 앞으로의 곡물 가격의 소위 움직임에 대한 예상, 그다음에 농기계, 그다음에 비료주들이 왜 실적이 더 나올 수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